레오파르트 2는 그 세대에서 가장 뛰어나고 인기 있는 전차 플랫폼 중 하나이며 현재 지구상의 거의 모든 대륙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샤이닝보다도 더 오래됐죠. 이 전차는 제국의 역습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영화들이 개봉한 해에 M1 에이브럼스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독일은 꽤 오래전에 레오파르트 2가 전투에서 패배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꼭 물리적인 적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의 흐름 때문이죠. 이 예언은 우크라이나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대, 이 대전차 부병, 지뢰, 드론에 의해 사방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노후 플랫폼을 대체하고 미래 분쟁에 대비해 레오파르트 3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3는 전설의 왕좌를 잇는 젊고 강력하며 치명적인 후계자입니다. 하지만 펜서, KF-51이라는 이름의 민간 프로젝트도 동시에 비밀리에 개발되고 있어 중부 유럽군은 전차 전력 개발에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레오파르트 2. 현재 독일의 전차 전력은 여러 레오파르트 2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녹화 시점 기준,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 296대를 보유하고 EA-7A 16대와 EA-823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모두 인도되면 230대 이상의 레오파르트 전차 전투력을 갖추게 됩니다. 전차 수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는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레오파르트 2 전차의 12%에 불과합니다. 독일은 그동안 총 3,600대의 레오파르트 2를 생산했습니다. 대다수의 전차는 독일 통일 이후에 판매된 것이 분명합니다. 소련이 독일의 뒷마당에서 물러나자 독일에는 대규모 전투 병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독일은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전 세계에 퍼져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아마도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전차일 것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치적 상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앞으로 몇십 년 더 이 전차를 운용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전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1970년대 서독군의 주력 전차였던 레오파르트 2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1979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레오파르트 2는 역사상 가장 다양한 개조가 가능한 전차 플랫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레오파르트 2의 다양한 변형과 수백 종의 수출용 개조 하위 모델을 드롭다운 메뉴로 보면 그 목록은 레오파르트 2를 한 바퀴 두르는 바나나 개수보다 더 많습니다. 모든 변형 모델들은 비슷하며 여기저기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루려면 1시간짜리 영상이 필요할 것이고 솔직히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2 계열은 장갑 기준으로 두 하위 계열로 나뉩니다. 레오파르트 2는 무게가 55톤에서 66.6톤 사이고 길이는 9.97m에서 10.7m 사이입니다. 최신형일수록 장갑과 더 큰 프로 인해 더 무겁고 더 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게 자체가 아니라 그 무게가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가입니다. 모든 레오파르트 2 변형, 즉 레오파르트 2부터 A4형까지는 수직 포탑 장갑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나온 모든 변형들은 경사진 포탑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중요한가요? 사이먼이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사진 장갑이 투사체를 튕겨내고 전차 내부 보호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바로 승무원입니다. 화살총 모양 장갑은 전차 전면에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전면이 가장 많이 공격받기 때문입니다. 포탑 장갑 외에도 측면 스커트가 개선되었고 전차는 복합 장갑도 장착할 수 있어 RPG-7과 동급의 대전차 무기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의 기본 장갑은 간철판과 탄성 재료가 여러 겹으로 조합된 구조로 125mm 분리 철갑탄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초기형의 장갑 최대 두께는 80cm였으나 A5형 이후 모델에서는 거의 2배에 달하는 150cm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식적이지 않고 독일군 전현직 레오파르트 2 승무원 2 제공에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생존성을 위해 내부가 구획화되어 있습니다. 유압장치와 탄약 저장소 등 화재나 폭발 위험 요소들은 승무원 구획에서 멀리 떨어진 방풍문 뒤에 배치됩니다. 이 구획들은 폭발이 발생할 경우 승무원으로부터 폭발을 멀리 유도하는 블로우프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성 패널은 전차 전체를 덮지 않고 각국의 비용을 감당하면 승무원이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독일 등에서 받은 레오파르트 2 전차 일부에 폭발 반응 장갑을 설치했고 터키도 자국산 반응 장갑을 레오파르트 2 전차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장갑에도 레오파르트 2는 무적이 아닙니다. 이 전차는 냉전 한가운데에서 설계된 것으로 철의 장막 서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소련의 침공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믿던 시기였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전차 간 전투에 특화되어 설계됐지만
그로 인해 보병 대전차 무기에 악용될 약점이 생겼습니다. 200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덴마크군 레오파르트 2 전차가 급조 폭발물에 공격받아 작동 불능이 되고 운전수가 전차 내에서 사망했습니다. 터키의 시리아 개입은 레오파르트 2의 취약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례로 남았습니다. 몇 주 만에 터키군 레오파르트 전차 3대가 대전차 미사일에 파괴됐고 첫 달 말에는 파괴, 포획, 무력화된 전차가 10대까지 늘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주로 다른 전차가 아니라 보병용 배전차 무기와 차량 폭탄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터키가 전차를 잘못 운용하고 무작정 전투에 투입해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또한 레오파르트 2 전차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기본형 모델에는 미사일을 추적 격추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없습니다. 독일은 모든 레오파르트 전차에 능동 방어 시스템을 장착하지만 터키는 시리아 진입 시 APS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레오파르트 2 전차에는 대전차 미사일 방어용 폭발 반응 장갑이 없습니다. 사실 레오파르트 전차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차체 전면에 위치한 탄약 저장구에게 27발의 포탄이 저장되어 있지만 이를 보호할 폭발 반응 장갑이 없다는 점입니다. 피격 시 내부 탄약이 폭발해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세 번째 취약점은 2020년대 드론에 대한 레오파르트 전차의 약점입니다. 이 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뼈저리게 드러났는데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 2 전차 24대를 잃었고 추가로 31대가 다양한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한 대는 심지어 포획되어 연구를 위해 러시아로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레오파르트 2 전차의 포탑과 측면에 콘탁테일 폭발 반응 장갑을 장착했지만 2023년 반격 작전에서 여전히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레오파르트 2를 변호하자면 우크라이나군의 레오파르트 전차들은 지뢰와 배전차 부대가 가득한 지역으로 진입했고 끊임없는 포격과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KA-52 알리게이터 공격 헬리콥터가 상공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물론 드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드론들이 있었습니다. 그 레오파르트 전차들은 지금까지 어떤 레오파르트보다 치열한 전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런 상황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쟁의 발전 속도가 레오파르트 2의 발전을 앞질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결코 나쁜 전차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현대전에는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레오파르트 전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레오파르트 전차가 좋지 않게 평가되는 또 다른 이유는 원래 전차 대 전차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런 교전을 거의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오파르트 2는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세계 최초의 120mm 활강포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같은 구경의 모든 전차포는 강선포였고 활강포가 아니었습니다. 즉, 포신 안에 홈이 있어서 발사체를 회전시키는 구조였는데 이는 일반 화기의 총열 안에 있는 홈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발사체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부여했지만 다양성은 부족했습니다. 활강포는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꽤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지만 장거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도미사일과 전투기 덕분에 8km 밖에서 적 전차를 공격할 전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정확성보다 다양한 탄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활강포는 내부 마찰이 적기 때문에 발사체의 속도도 더 빠릅니다. 활강포는 교체하기 전까지 최대 4배 더 많은 포탄을 발사할 수 있고 같은 구경의 활강포는 탄약을 서로 호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의 전차 부대 간에도 탄약 보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강선포는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에 처음 장착된 이 포는 이후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에도 사용되어 개발 당시 얼마나 높이 평가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형 레오파르트 2는 L55포를 사용합니다. 이 포는 이전보다 길고 정확하며 새로운 탄약을 더 먼 거리까지 더 높은 관통력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포수의 주 조준경에는 통합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이상적인 탄도 궤적을 계산하는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어 레오파르트 2의 보수는 전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대 5km 떨어진 이동 표적을 효과적으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 탄약을 운용할 수 있지만 주로 고폭 대전차탄과 장갑 관통용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즉 다트 탄약을 사용합니다. 이 탄약은 현대 전차의 장갑을 관통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최신 북일산 다트 탄약은 2km 거리에서 최대 30인치, 즉 75cm 두께의 강철 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파괴된 우크라이나 레오파르트 전차에서 이 탄약이 거의 쓰이지 않은 채 발견됐습니다. 러시아 전차와 마주칠 일이 없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병에게 훨씬 더 효과적인 구폭탄은 거의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차체 전면에 위치한 포탑 탄약 외 최대 27발을 적재할 수 있으며 추가로 15발을 더 보관할 수 있어 총 42발을 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라하트 대전차 유도미사일이 도입되면 레오파르트 2는 최대 6km 거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포 외에도 레오파르트 2는 주된 대보병 무기로 기관총 2정을 사용합니다. 레오파르트 2의 1500마력 엔진은 도로에서 시속 68km의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며 후진 속도도 무려 시속 31km에 달해 현존하는 전차 중 손꼽힐 만큼 빠른 후진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차가 방향 전원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레오파르트 2는 신속한 후퇴 시 후진만 하면 됩니다. 또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조용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차 지휘관들은 이 전차가 뱀보다 약간 시끄럽고 러시아군은 레오파르트 2가 200m까지 접근해야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소련 전차들은 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매우 기동성이 뛰어나고 빠르지만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도로에서는 최대 340km, 비포장 도로에서는 220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비교하자면 레오파르트 2와 마찬가지로 3세대 전차인 에밀 에이브럼스와 챌린저 2는 도로 주행 시 각각 420km와 550km, 비포장 도로에서는 각각 200km와 250km의 주행 거리를 자랑합니다. 이는 레오파르트 2가 약 1200리터의 연료만 저장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 전차는 1600, 1900리터까지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레오파르트 2는 연비가 좋지 않아 100km에 300리터, 비포장 도로에서는 500리터까지 연료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이 전차 세대 중에서는 연료 소모가 적은 편입니다. 챌린저 2와 에이브럼스가 더 많은 연료를 쓰니까요. 코롤라가 연료를 많이 쓴다고 느껴질 때 이 점을 기억하세요. 레오파르트 2는 물론 진화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H령은 추가 측면 장갑을 장착할 수 있고 운전자와 지휘관을 위한 더 나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포의 포신도 강화되어 최대 5km까지 유효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HA+형은 RPG와 지뢰로부터 360도 전방위 보호를 강화하고 차체 전면과 포탑의 장갑을 개선하여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레오파르트 2A8은 곧 능동 방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대 대전차 무기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은 100대가 넘는 H령으로 레오파르트 전차를 업그레이드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추가로 123대의 A8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전설적인 플랫폼에서 벗어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오래된 플랫폼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비용 대비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레오파르트 2는 놀라울 정도로 개조가 용이하고 업그레이드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50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운, 더 현대적인 변형 모델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전차 보병과 싸우도록 설계되지 않아 그들과의 전투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드론과 헬리콥터에도 취약하며 기본형에는 반응 장갑이 없어 현대 대전차 무기의 공격을 받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 문제들은 레오파르트 3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독일은 현재 약간 곤란한 상황입니다. 독일 전차는 러시아의 아르마타 같은 4세대 전차와 경쟁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독일과 프랑스는 2017년 주력 지상 전투 시스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는 레오파르트 2와 르클레르 전차를 영구 대체할 새 전차 설계를 계획 중입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MGCS는 2040년까지 준비되지 않을 예정이고 유럽의 상황은 이미 한동안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MGCS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프랑스 독일 합작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 스가 국내 산업 문제로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 프로젝트가 실제로 실현된다면 놀랄 것 같습니다. 그런 난처한 상황의 여파로 FCAS와 MGCS가 패키지로 묶여 있었기에 MGCS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FCAS 붕괴의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양국은 계속 MGCS를 추진 중이며 MGCS는 협업 전투 차량과 우리가 거의 모르는 새로운 전차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MGCS가 도입되기 전까지 그리고 도입 시에도 독일 방어의 기술 공백을 메울 새 주력 전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 바로 레오파르트 3로
이 전차는 빠르면 2030년에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설계는 레오파르트 2A8의 이념적 후계자이지만 플랫폼을 현대화하기 위해 주요한 변화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공식 개발 계약이 체결되어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은 정보가 나올 예정입니다. 포탑과 주포가 가장 큰 도전으로 보입니다. 레오파르트 3는 기존 120mm 주포에서 130mm 주포로 교체 중입니다. 이는 방어력이 매우 강한 러시아 T-14 아르마타 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130mm 주포는 레오파르트 2의 120mm 주포보다 가볍지만 반동 제어 시스템과 탄약은 더 무겁습니다. 앞으로의 재설계로 더욱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라인메탈은 현재 새로운 추진제와 더 효과적인 텅스텐 장갑 관통체를 사용해 다탄약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3는 고폭 에어버스트 탄약도 발사할 수 있는데 이 탄약은 특히 보병을 상대로 매우 유용합니다. 130mm 탄약은 매우 무거울 것이며 각각 30kg으로 현재의 120mm 탄약보다 11kg 이상 더 무겁고 길이는 1.3m에 달할 것입니다. 부경이 커져 운동 에너지가 50% 증가하고 레오파르트 3는 최대 10km까지 효과적으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3에는 사격 시 거리와 기상 조건뿐만 아니라 포의 마모 상태, 지속적인 사격이 포신에 미치는 열 영향 등 모든 변수를 고려하는 최첨단 자동 현장 조정 시스템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뭔가 눈치채셨을 겁니다. 탄약 한 발의 무게가 30kg이나 되는데 꽤 무겁죠?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독일인도 아니고 전차에 탈 수도 없는데 누가 저 무거운 탄약을 계속 장전할 수 있나요? 정답은 아무도 장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 장전식이라 승무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승무원 수와 자동 장전식 포탑은 전차 애호가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꽤나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추가 승무원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만큼 한 명을 더 돌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자동 장전기는 인간보다 빠르고 실수가 적지만 한 번 실수하면 현장에서 고치기 힘들어 전차를 전투 불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기 도입에는 승무원을 탄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여러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탄약은 장전 메커니즘 근처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폭발 시 승무원 보호를 위해 레오파르트 3 승무원은 차체로 이동하며 이 차체는 레오파르트 2보다 내부 방호력이 더 강할 것입니다. 이 해결책은 T-14 아르마타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레오파르트 3는 이를 겨냥해 설계되었고 승무원은 내부 장갑 캡슐로 보호됩니다. 승무원을 차체 내부에 배치함으로써 차체 높이가 약간 증가하지만 포탑은 실제로 더 낮아지기 때문에 전차의 실루엣이 더 작아져서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높은 차체는 더 큰 엔진과 고출력 시스템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 중요한 진화는 능동 방어 시스템 도입입니다. 레오파르트 3는 MUS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인데 이 시스템은 레이저, 적외선, 음향 신호와 그 원천을 감지한 후 이를 교란합니다. 이것이 유도 대전차 무기 대응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MUS 시스템은 센서, 미사일, 제머, 그리고 대응 장치로 구성되어 있지만 광학 및 대응 장치까지 감지하도록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드론과 정밀 유도 탄약이 자체 전자광학 장치를 통해 유도되기 때문입니다. MUS는 미사일이나 와이어 같은 명백한 위협뿐만 아니라 소구경 사격, 심지어 총구 섬광과 저출력 레이저까지도 감지할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레오파르트 3 전장 관리 체계에 전달해 승무원이 피격 없이 위협에 대응 사격할 수 있습니다. MUS의 마지막 기능은 독특합니다. 캐치아이라고 불리는 이 기능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레오파르트 3과 주변을 비추어 잘 위장된 차량과 유닛까지도 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 외에도 레오파르트 3는 전작보다 더 많은 반응 장갑을 갖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방어 기능의 부재로 지적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숫자는 독일 미래에 중요합니다. 독일은 향후 20년간 약 1000대의 주력 전차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들의 방어적 목적은 사실 러시아가 주권 국가를 침공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오랜 방위 파트너였던 미국이 공개적으로 유럽에 등을 돌리고 심지어 나토 탈퇴까지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럽에서 중요한 독일이 전차 1000대를 보유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특히 현재는 그 수의 3분의 1도 운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레오파르트 3가 약 25년만 운용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전차는 레오파르트 2와 MGCS 사이의 과도기적 플랫폼이 아닙니다. 하지만 MGCS가 실제로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미래의 독일 전차 전력은
최신형 레오파르트 2와 레오파르트 3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메탈이 해결책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펜서 KF51. 펜서 KF51은 라인메탈이 독자 개발한 레오파르트 2의 개선 수출형입니다. 이 영상 녹화 시점엔 독일이 라인메탈에서 KF51을 구매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첫째로 이 전차는 분데스베어와 공동 개발된 것이 아니고 분데스베어의 요구사항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익숙함과 정치적인 매력 때문에 레오파르트 2 기반을 선호합니다. 레오파르트라는 이름은 독일과 국제 군사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펜서 KF51은 레오파르트 2와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설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MGCS 계획에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독일은 전차 부족 보완을 위해 KF51 선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원했던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KF51은 레오파르트 23과 매우 유사해 두 플랫폼의 간극을 거의 메워줍니다. 이 전차는 헝가리에서 처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레오나르도는 라인메탈과 함께 이 전차를 공동 생산할 예정이며 이탈리아는 다양한 용도로 최대 380대의 펜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도 펜서 전차 생산에 참여하며 국내 시설에서 몇 년 내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전차가 인기 있는 이유는 업그레이드된 레오파르트 2이기 때문입니다. 라인메탈은 널리 쓰이는 A4형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전차 크기가 비슷합니다. 펜서 전차의 무게는 59톤으로 A4보다 몇 톤 더 무거울 뿐이며 길이도 정확히 10m로 A4보다 겨우 3cm, 즉 1인치 조금 넘게 더 깁니다. 두 전차는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유사점은 끝납니다. 펜서 전차는 우선 우리가 레오파르트 3을 이야기할 때 언급했던 바로 그 130mm 포를 그대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포 역시 자동 정전 방식입니다. 펜서 전차는 30발의 포탄을 탑재하며 2022년 시험 사격에서 16초에 3발을 발사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A MG3, 즉 7.62mm 기관총과 달리 펜서 전차의 보조 무기는 원격 무장 시스템을 통해 제어되는 12.7mm 기관총입니다. 이 무장 시스템은 라인메탈에서 개발했으며 조종사가 완전한 고각 조작이 가능해 드론과 같은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강력한 구경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2.7mm는 7.62mm보다 드론에 대해 더 효과적입니다. 펜서의 무장은 레오파르트 2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개조할 수 있고 지금까지 알려진 레오파르트 3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개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포 탄약고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특수 무기 포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시연에서 라인메탈은 탄약고 중 하나를 유비전의 히어로 120 채공 탄약 드론을 위한 4연장 발사 포드로 교체했습니다. 다른 탄약고는 30대 신형 UAV를 탑재한 무기 포드로 교체됐으며 펜서에게 데이터를 제공해 가상 시야를 넓혀주는 정찰 쿼드콥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오파르트 2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펜서의 시야에 대해 말하자면 펜서는 최신 전투관리 및 UAV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외부의 지원, 특히 무인 항공기와 무인 지상 차량에서 오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 각국 공군의 윙맨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포수, 운전수, 지휘관이 사용하는 조준경도 전반적으로 향상됐습니다. 360도 시야와 주야간 열상 조준경 등 모든 기능이 결합된 AI 시스템이 구현되어 레오파르트 3의 사격 시스템처럼 포수 조준을 지원합니다. 레오파르트 2의 능동 방호 체계와 반응 장갑이 없는 것은 이 전체의 가장 큰 결점 중 하나였으며 펜서에서는 이 점이 보완되었습니다. 펜서의 장갑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철 구조물이 내부층을 이루고 있으며 복합 장갑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두 번째 층에는 반응 장갑이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 층은 능동 방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펜서의 반응 장갑과 능동 방호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포함된 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레오파르트 2는 반응 장갑판과 능동 방호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지만 기본 사양에는 없으며 설치에는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능동 방호 시스템은 라인메탈의 스트라이크 실드 시스템으로 소문으로 알려진 레오파르트 3의 APS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시간을 들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싱가포르 육군 레오파르트 2A4 전차에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라인메탈에 따르면 펜서는 상구 공격 대응을 위한 추가 능동 방호 시스템도 장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드론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하드킬 능동 방호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펜서는 소프트킬 솔루션으로 메스토2 능동 방호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는 레오파드 3에도 탑재될 예정인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즉, 무장, 장갑, 전투관리, 그리고 상황인식에 있어서 펜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 레오파드 2보다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어떨까요? 결국 그것이 레오파드 2가 다른 전차들과 비교했을 때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펜서는 레오파드 2의 1500 마력 추진 장치와 동일한 엔진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서 역시 크기, 형태, 무게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진 시 약 70km, 후진 시 약 30km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펜서는 500km로 레오파드 2의 340km보다 47% 더 긴 주행거리를 자랑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펜서는 레오파드 2의 훨씬 더 나은 버전처럼 들립니다. 굳이 말하자면 레오파드 2.5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라이언 라인메탈이 펜서를 만들려 한 주된 이유는 레오파드 2의 우수성과 인기 때문이지만 라인메탈은 그 전차의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 그냥 자기들만의 레오파드 2를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나?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KF-51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플랫폼은 아닙니다. 레오파드 3보다는 확실히 더 진전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된 제품은 아닙니다. 이건 독일군이 원했던 것도 아니어서 지금까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서 대 레오파드 3 논쟁도 있습니다. 만약 프랑스와 독일의 주력 전차 공동 개발이 정말로 무산된다면 독일은 레오파드 3을 더 선택하고 펜서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펜서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펜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부가 개발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 레오파드 2는 노후화로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듯이 레오파드 2 역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노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투 영상 서브레딧에서 계속 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차도 서서히 2급 전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레오파드 3화 펜서가 곧 독일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어느 나라가 이 전차를 도입하고 몇 대를 배치할까요? 글쎄요. 그건 두고 봐야 알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